한국사 속의 사랑. 춘향전의 근원 설화가 된 김정순과 단천기. 김우왕은 숙종 때의 유명한 정승인데 노년에는 정승이 되어 삼천리 강산을 손에다 쥐었다 폈다 하며 서슬프르게 지냈지만 중년까지는 곤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새끼의 밥도 잘 얻어먹지 못하고 집도 다 허물어진 삼간초옥에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며 옷은 또 다 떨어져 살이 울긋불긋하게 보이니 체면상 출입을 마음대로 잘할 수 없는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남부럽지 않게 많아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간 곤란하지 않았는데 와중에 딸은 오형제나 있었고 맏딸은 벌써 관연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의 아들과 약혼을 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한 탓으로 금친이며 기타 혼고의 준비가 없음은 물론 혼인날에 새 옷 한 벌 해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밤낮 걱정을 하던 차에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이종 사촌형 하나가 무관으로 단천부사가 되어 임지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면 일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친구에게 간청해 약간의 노자를 변통하고 비루 먹은 말 한 필과 종 하나를 세내 갖고 그 이종 사촌이 있는 머나먼 단천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사는 재물을 탐내며 몹시 인색한 인물인 까닭에 혹시 자기의 궁한 친구나 가난한 일가가 찾아와 노자돈이라도 뜯어갈까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임 초기부터 하인에게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허락 없이는 절대로 관아에 들이지를 말라고 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김우왕이 관아를 찾아도 엄격하게 거절하니 김우왕은 할 수 없이 관아 근처의 방 하나를 구해서 임시로 체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0여일을 묵어가며 날마다 관문을 두드렸으나 문 앞에서 어떻게 검사가 심한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지기에게 갖은 모욕만 당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갖고 갔던 노자는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새내어 타고 온 비루먹은 말까지 팔아 밥값을 주고 보니 오도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궁극한 처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 객주집 주인까지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 하루아침에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봅시오. 사울 손님, 좋은 수가 있어. 당신이 사또와 이종 사촌이 되신다면 일건 오셨다가 한번 면회도 못하시고 그와 같이 곤란을 당하시니 내 말대로만 꼭 하시오. 들으니 오늘 사또께서 사창에 나오셔서 환자쌀을 검사하신다니 아침 일찍이 산문 앞 길가에서 기다리시다가 사또가 지나시거든 고함을 쳐서 한번 만나도록 하시오. 그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김우왕은 조반도 먹지 않고 일찍이 산문 앞 길가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부사가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함을 쳐서 부사가 탄 사인교를 멈추고 인사를 한 뒤에 자기가 여러 날이 되도록 만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오랫동안 객주집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사는 아주 냉정한 태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통인을 불러 이 손님을 안내하여 책방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게 하여라고 하고는 그대로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김우왕은 부사의 태도가 그렇게 냉정하니 섭섭하고 분하기도 했으나 원래 생각한 바가 있어서 간 까닭에 감정을 죽이고 참으며 통인을 따라 책방에 가서 부사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부사가 웬만큼 인정이 있고 체면을 차리는 사람 같으면 내아의 기별에 점심 대접이라도 하였겠지만 원래가 돈만 아는 사람이라 그럴 리가 만무했습니다. 부사는 일이 바빠서 그랬던지 놀다 오느라 그랬던지 늦은 밤에나 돌아왔는데 김우왕은 조반도 못 먹고 그때까지 부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배도 고프고 고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사만 오면 잘 먹을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부사가 돌아온 후 내온 저녁상은 마치 남원부사 생일 잔치에 이도령의 상 모양으로 개다리 소반에 콩자반 콩나물 등과 뜨물 같은 막걸리 몇 잔이 전부였습니다. 보통 용렬한 사람이면 그것이나마 배고픈 김에 감지덕지하며 먹었겠지만 장내 정승까지 할 인물이라 배고픔과 추위가 뼈에까지 사무치지만 그런 천대를 받으리 만무했습니다. 부사를 돌아보며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냐고 소리치고는 앞에 놓은 밥상을 들어 부사의 밥상을 치니 밥상이 엎어지며 상에 놓았던 음식이 모두 흩어져 부사와 옆에 있던 기생의 의복에 낭자하게 튀어 묻었습니다. 청천의 벼락을 맞은 듯 큰 봉변을 당한 부사는 노여움이 머리끝까지 뻗쳐 김우왕에게 이놈을 당장에 내쫓되 어느 객주집에서라도 잠을 재우거나 밥을 먹인다면
엄형에 처하리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부사가 호령을 하니 관료들이 달려들어 독수리가 병아리채 가득 잡아 끌어내려 큰 길가에다 내다버리고 일반 객주와 목노방에 그를 유숙시키지 말라고 엄히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김우왕은 종일 밥을 굶어 기운을 차릴 수 없는 터에 그런 봉변을 당하니 정신없이 길가에 넘어져 있다. 밤이 조금 늦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려보니 인적이 고요한데 길 건너편 산모퉁이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보고 기운을 차려 힘겹게 찾아가니 그곳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옹기점인데 아무도 없고 늙은 영감 하나가 옹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감에게 사정을 해서 하룻밤 쉬어가는 승낙을 얻고 옹기굴 한 모퉁이에다 거적대기를 깔고 줄인 배를 움켜잡고 새우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몸이 피곤한 까닭에 정신없이 잤으나 한참을 자다 깨니 자기의 신세 생각, 분한 생각이 다시 나기 시작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하며 뒹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있으니 저편에서 등불 하나가 보이더니 그가 있는 옹기점으로 차차 가까이 오는데 이상한 향내가 바람결에 코를 찔렀습니다. 그가 괴상히 여겨 자세히 보니 예쁜 여자가 조촐하게 단장을 하고 아이에게 등불과 음식상을 들려갔고 마치 아는 집을 찾아오듯이 바로 옹기점 앞으로 와서는 꾀꼬리 같은 목청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주인님 계시오. 오늘 밤에 여기에 어떤 손님이 와 계시지 않소? 주인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김우왕이 먼저 앞장을 서서 누구시오? 오늘 밤에 여기 와서 자는 손님은 나밖에 없소.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듯 반가워하며 옹기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우왕이 그 여자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었더니 그 여자는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와 귀에다 입을 가만히 대고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세요. 아까 사또 밥상 앞에서 술을 붓던 기생이 올시다. 사또는 원래 문제도 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서방님께 대해 그런 괄세를 하는 것을 보니 마음에 민망도 하였거니와 서방님께서 사또에게 밥상을 메어치는 것을 보니 여간 통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천한 계집이오나 사람을 많이 대한 까닭에 한 번만 보면 그 인물을 대강 짐작하옵는데 오늘 서방님의 관상과 기백을 배운즉 결코 지금과 같이 영구히 빈곤하게 사실 뿐이 아니여 장래 일국의 재상이 되실 기품이 있으시니 조금도 낙심마시고 자중자애하시고 저를 또한 장래까지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피차 자세한 말씀을 할 수가 없사오니 우선 가져온 음식으로 요기나 하시고 누추하나마 저의 집으로 같이 가십시다. 이어서 그에게 술이며 안주를 잘 대접한 후에 그 옹기점 주인에게도 술을 주며 손님을 잘 대접하여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를 안내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생은 집에 가자 물을 데워 목욕을 시킨 뒤에 새옷 한 벌을 말쑥하게 새로 입히고 자기 침방으로 안내해 다시 저녁밥과 술을 대접하며 그의 내력이며 부사를 찾아온 동기를 물었습니다. 김우왕이 감격해 전후 사실을 속임없이 다 대답하니 그 기생은 더욱 그를 동정해 더 친절하게 대접을 했고 몰래 혼수들을 준비해 말에 실어 김우왕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김우왕은 그의 딸의 혼수 때문에 그곳 부사까지 찾아가 갖은 괄세를 받고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지만 뜻밖의 그 기생을 만나서 호강과 대우를 받으니 타고난 풍정을 한껏 발휘하며 질탕하게 놀았습니다. 그 기생은 얼마 동안은 그를 위로해 주느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날이 오래되고 정이 두터워지자 기탄없이 자기 심정을 다 말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서방님께서 저 같은 기생의 품속에서 일생에 단군만 꾸게 되시면 장래에 큰 사업이 문제이오니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장래를 생각하시와 하루라도 바삐 서울에 가셔서 입신양명하실 일을 하십시오. 나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바는 아니나 원래 이곳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처자를 대할 면목이 없는 까닭에 오늘이나 떠날까 내일이나 떠날까 하며 그대로 있네. 사내 대장부가 그깟 일로 걱정을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벌써 그런 사정을 잘 아는 까닭에 얼마 전에 이미 준비는 다 하여 보내드렸사오니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하루라고 바삐 서울로 가셔서 서원 성취나 하십시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반 대접을 잘해 올리고 마필과 행구 여비 등을 준비해 그를 보내니 김우왕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기생과 차마 떨어질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집에 와서 보니 과연 집안의 생활이 전보다 훨씬 낫고 딸의 혼수도 한 가지 군색한 것이 없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집안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단천부사의 덕인 줄만 알고 그에게 대한 찬사가 여간 아니었는데 그도 그렇다고 대답하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후에 그에게 늑복이 터지기 시작해 50의 노령으로 처음 과거에 급제하고 이어서 옥당이 되더니 숙종의 특별한 권총을 받아 곧 함경도 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잊지 못할 원한을 풀고 단천기생과 반갑게 만나게 된 천재이루의 기회로 그는 즉시 폐포파립의 나그네 행색으로 어느 곳보다 먼저 단천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전날 은혜를 입은 그 기생이 무고하게 잘 지내고 자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과 같은가를 시험해 보려고 가장 남루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얼굴과 수족에도 검정칠을 해 거지 행색을 하고 그 기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의 사람들은 그저 보통 거지로 알고 문전에서 내쫓으려고 했으나 유독 그 기생만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이 뛰어나와 맞아들였습니다. 나는 원래 박복한 탓으로 그때 서울집으로 가다가 중도에서 강도를 만나 헹구면 오자 의복 등속을 전부 빼앗기고 적신으로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 그만 거짓패를 차고 이곳저곳으로 방랑을 하며 걸식을 하다가 염치 없이 또 찾아왔네. 웬만한 기생 같으면 다시 그 지경된 것을 본다면 낙심하고 돌아보지 않을 터이나 지감이 특이한 그 기생은 지난 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대로 환영해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가 새 옷을 입으면 의례의 헌옷은 벗어버리더니 그때에는 새 옷을 입고도 그 더러운 옷을 특별하게 잘 단속해 두었습니다. 기생이 일부러 그 헌옷을 문 밖으로 내던지면 다시 한사코 끌어들였는데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하니 기생도 그제야 눈치를 채서 거짓 성을 냈습니다. 김우왕은 그제서야 그 기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그 속에 마패가 들었어라고 하자 기생은 크게 반가워하며 마치 이도령이 어사 출두할 때에 춘향모가 날뛰듯이 한참 동안 뛰놀았습니다. 사또 이 고을 부사를 어찌 처치하시렵니까? 글쎄, 나도 올 때부터 그 일로 걱정을 하는 중이야. 죄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봉고 파직을 시켜야 옳지만 그래도 사정으로 이종 사촌간인데. 그 일은 아마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파직을 시킨다면 그가 아무리 잘 못하였더라도 사또가 전날 보복을 하느라고 그랬다 하기 쉽고 그대로 용서한다면 사정으로 공사를 폐하였다는 평을 듣기 쉬울 터이니 먼저 그의 죄과를 하나하나 명백하게 들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사죄사직시키면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될 것이 옳시다. 그녀는 자필로 그 부사의 잘못한 행적을 명확하게 적어서 어사를 주고 그날 밤에 어사를 동원으로 보내 몰래 만나보게 했는데 기생은 어사의 뒤를 따라 들어가 그 부사와 어사의 하는 행동을 엿보았습니다. 그 기생은 전날 부사가 어사를 너무 천대하였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설분하는 광경을 한번 통쾌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전에 그를 괄세했던 부사는 태도가 돌변해 크게 우대를 했는데 그가 어사된 것을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김우왕이 과거의 급제에서 지난날의 궁할 때와는 다른 것을 잘 아는 까닭이었습니다. 부사가 그곳에 오게 된 동기를 물을 때 그기 소매 속에서 마패를 내보이자 부사는 등골에서 식은 땀이 쫙 흐르고 얼굴빛이 아주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어 부사의 범행록을 꺼내 낭독하자 어느새 땅에 엎드려 100번 1000번 사죄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광경은 옆에서 보는 그 기생까지도 여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처음에 그렇게 부사를 한번 놀래주고는 기생이 말했던 것처럼 관대한 말로 스스로 사직을 하라고 하자 부사는 감지덕지에 그대로 사직을 하고 어사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서울로 데리고 가서 백년한 낙을 하겠으나 나의 박봉을 가지고는 아직 그대를 데려다 살 수가 없으니 당분간은 더 고생을 하고 기다려주게. 서로 후의를 약속하고 작별하니 듣고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 기생을 칭찬치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후 숙종은 소문을 듣고 매우 기특히 여겨 어명으로 그 기생을 불러올려 김우왕과 같이 살게 했습니다. 김우왕은 그 후에 더욱 승작하여 노년에는 일국의 정승까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의 만복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그의 성공은 그 기생의 덕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미담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고전소설 옥단춘전이 쓰여졌으며 이 이야기가 춘향전의 근원 설화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단천 기생 이야기는 김우왕의 연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모두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춘향전의 근원 설화가 된 김정승과 단천기 이야기였습니다.